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사문서 위조죄와 명의사용의 승낙 범위에 대한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21도 17197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적용 법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 행사, 제231조의 죄, 여기죠.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렇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면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문서 위조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문서 위조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231조의 죄, 여기 나오잖아요.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조사문서 행사죄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즉 231조의 죄가 인정되어야 그 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것이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조사문서 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조란 무엇일까요? 위조는 거짓 위, 만들 조의 합성어이므로 문서를 거짓으로 가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문서를 어떻게 가짜로 만든다는 말일까요?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데도 마치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위조를 법률적으로 말하면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용은 거짓으로 될 모와 쓸용의 합성어이니 거짓으로 이름을 대어 사용한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즉, 위조란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거짓으로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문자를 다 풀이해보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위조는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거짓으로 사용하여, 즉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 명의라는 말이 나오죠. 타인 명의의 문서를, 타인의 명의를, 이 명의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이 명의란 무슨 말일까요? 명의란 쉽게 말해서 이름입니다. 이름 명자니까 이름입니다. 그런데 명의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이 의자에는 옳다는 뜻 외에도 이처럼 공적인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름, 이게 명의인 거죠. 예를 들어 동창의 명의로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학금을 낸 사람들은 모교를 졸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의 돈을 모아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름이 그 돈을 낸 졸업생 개인들의 이름이 아니라 동창회일 때, 그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름이 동창회일 때 동창회 명의로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명의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이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공식적인 이름, 공식적인 할 때 공적인 의,
이름명이니까 공식적인 이름. 이해되시죠? 자, 법률에서 사용되는 명의에는 작성 명의와 소유 명의가 있습니다. 우선 작성 명의란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문서에는 공문서와 사무서가 있는데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공무소나 공무원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해 작성하는 문서이고 사문서란 공무소나 공무원이 아닌 사인, 일반인이죠. 사인, 개인이 즉 개인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각각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운전면허증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것이고 운전면허증 제일 밑에는 뭐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땡땡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은 지방경찰청장이라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학원 수강증은 공무소나 공무원이 아닌 개인인 뭐 땡땡 학원장, 뭐 합격 학원장, 으뜸 학원장이 발행하고 학원 수강증 아래에는 땡땡 학원장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니 땡땡 학원장이라는 개인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해 작성하는 문서로서 사문서가 됩니다. 이건 다 이해가 되시죠? 공문서, 사문서. 이때 사용되는 것은 바로 작성명의입니다. 작성명의. 자, 소유명의는 소유자 등 재산의 권리자가 공식적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보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A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름은 A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는 A가 됩니다. 그 부동산 명의가 A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또 다른 예로 은행에 가서 B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통장에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름이 B이니 계좌의 명의자는 B가 됩니다. 주식도 소유 명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그 사건이 주식에 관한 건데요. 주식도 소유 명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주식회사 하면 그 주식이라는 게 발행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주식회사의 주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주주의 이름을 다 적어놓은 그 장부가 주주 명부죠. 따라서 주식에 대해 주주 명부에 공식적으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주식의 명의자가 됩니다. 즉 주주 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름이 그 주식의 명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소유 명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에서 신탁은 믿을 신, 맡길 탁이므로 명의신탁이란 소유 명의를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즉 원래 해당 재산의 소유자는 A이지만 공식적인 기록에는 B의 이름을 사용하여 B의 명의를 사용하여 B인 것처럼 해두어 그 소유 명의를 B에게 믿고 맡기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를 신탁한 명의신탁자인 A가 명의수탁자인 B와의 관계에서는 실제 소유자인 A가 권리자가 되지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닌 외부적인 관계,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명의를 수탁받아 공식적인 기록에 소유자로 공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의자인 B가 권리자가 되는 관계입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금의 경우에도 금융실명거래 및 실명보장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금융실명법이라고 하는데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역시 그 예금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뭐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많이 됩니다. 자,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이자 실제 주주인 A가 명의수탁자인 B를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기재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주주 명부에 B의 명의를 빌려서 지금 기재하는 거니까 주주 명부에는 B가 주주로 기재되겠죠. 이러한 경우 B의 이름이 공식적으로는 주식의 소유자, 즉 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의 명의자는 B가 됩니다. 하지만 A와 B 사이에서는 A가 실제 주주가 됩니다.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자동차를 운영하는 앨런 머스크가 볼 때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거 현대자동차 주식만 사두면 내가 볼 때 한 1년 안에 두세 배 뛴다. 이렇게 예측을 이제 앨런 머스크가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앨런 머스크가 자기 이름으로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매수하면 테슬라 자동차에 투자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야, 이거 앨런 머스크조차도 테슬라 자동차보다 현대자동차 주식을 사는 걸 보니 테슬라 자동차가 곧 망할 거니까 지금 앨런 머스크 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여 테슬라 자동차의 주식을 모두 팔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자동차의 주식은 폭락하게 되고 앨런 머스크는 신용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이 경우에 이런 그 문제점 없이 앨런 머스크가 현대자동차에 투자하는 방법이 뭐냐? 이 경우에 앨런 머스크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사두는 명의신탁을 해두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피하면서 앨런 머스크는 현대자동차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신탁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 다시 말해서 소유 명의를 믿고 맡긴 사람, 즉 실제 소유자인 A는 A라는 자신의 이름으로는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사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현재 주주 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명의수탁자인 B가 주주이지 명의신탁자인 A는 명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주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A는 B의 이름을 사용하여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까지 명의와 관련하여 위조의 의미, 작성 명의와 소유 명의,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21도 17197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A 회사의 실제 사주였고 A 회사에 B도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그 투자자인 B한테 부탁을 해서 B의 아내인 C의 명의를 빌려 A 회사의 주식 6,250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2014년 12월경 C 명의로 이제 명의신탁해 두었던 6,250주의 주식을 자신의 조카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이제 요 C한테서 D한테로 이 주식을 양도한다는 거죠. 명의 개설을 마친 다음에 2015년 3월경 C 명의에 지금 C가 이제 판 사람이 되는 거니까 C가 판 사람 아닙니까? C 명의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명의개설한 말이 나오는데, 명의개설한 고칠게 쓸 서자 아닙니까? 주주의 명의가 바뀌는 바람에 주주 명부에 주식의 명의자를 고쳐 쓰는 것, 고쳐 쓰는 것을 말합니다. 갑이 여기서 보면 지금 문서가 두 개가 작성되죠. 하나는 C에서 D에게로
그러니까 C 명의로 문서 두 개를 작성해요. C 명의로 D에게 양도한 내용의 주식 양도 계약서라는 문서를 하나 작성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 과세 표준 신고서를 C 명의로 또 작성하는, 즉 주식 양도 계약서와 과세 표준 신고서 이 두 개를 작성했습니다. 즉 갑이 2014년 12월경 C 명의로 주식 양도 계약서라는 문서도 작성했다는 점을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문제된 건 주식 양도 계약서가 아니고 여기 그 두 번째 거, 즉 과세 표준 신고서를 C 명의로 작성한 게 문제가 됐어요. 갑과 투자자인 B의 관계가 틀어지자 B는 갑이 자기 아내인 C의 허락도 받지 않고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했기 때문에 갑이 C 명의의 과세 표준 신고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즉 B는 C 명의의 그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검사는 B의 고소가 옳다고 여겨 갑을 그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갑은 C에게 6,250주의 주식을 명의 신탁해 두었기 때문에 C 명의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한이 있으므로, 명의 신탁자로서 당연히 권한이 있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갑의 주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사문서 위조죄에서 위조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 즉 C의 명의를 모용하여 거짓으로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을 말하는데, 갑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갑은 6,250주의 주식을 C에게 명의 신탁하였기 때문에 C와의 관계에서는 그 주식의 소유자는 갑 자신이고, 따라서 C 명의를 사용하여 그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 주식을 처분하고 C 명의로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권한 없이 C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명의 신탁에 의한 권한을 가지고 정당하게 작성한 것이어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거 갑의 주장에는 당연히 사문서 위조죄가 되지 않으니 당연히 위조 사문서 행사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이제 한번 보신 거 하면 이해가 되시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이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에 대해서 항소심은 갑이 6,250주의 주식을 C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 즉 6,250주의 주식에 관하여 갑과 C 사이에 명의 신탁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은 갑이 6,250주의 주식을 처분하는 등 사법상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하는 것이라면 명의 신탁에 의한 권한이 있다고 보았지만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행위, 즉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양도 거래세 주식 거래세라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는 공법 행위이기 때문에 명의 신탁이 인정되더라도 갑이 별도로 이 공법 행위에 대해 C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위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사법, 공법 문제 나오잖아요. 이걸 약간 이해를 하셔야 항소심 논리가 이해되시겠죠? 이제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법, 상법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법이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과 세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갑이 A의 자동차를 고의로 부수었다고 해봅시다. 일부러 부수었다고 뻔히 알면서 고의로 부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갑은 A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이제 갑과 A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는 갑과 A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는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에 해당합니다. 사법 규정에 해당하죠. 자, 또한 갑은 일부러 A의 재물을 부수었기 때문에, 고의로 부수었기 때문에 형법 제366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국가로부터 받게 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 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는 갑이 A의 자동차, 타인의 재물인 A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인해서 갑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입니다. 자, 이제 사실관계로 되돌아가 항소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C 명의를 빌려 가지고 있던 A 회사의 주식 6,250주를 자신의 조카 D에게 양도하는 것은 개인 간의 거래 관계이니 사법 관계인 반면에 이렇게 주식이 C 명의에서 D 명의로 양도되었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인으로 되어 있는 C에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은 개인과 세금을 거두는 국가와의 관계이니 공법 관계입니다. 항소심은 명의신탁이라는 게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상의 계약 아니냐. 아까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를 빌리는 관계니까 명의신탁이 사법상의 개인 간의 관계는 맞죠. 갑과 시 사이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명의신탁 재산인 주식을 처분하는 등 사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12월경 C 명의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하여 권한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지만 2015년 3월경 C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공법 행위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작성 권한이 없다고 본 거죠. 이 항소심의 논리는 뭐냐면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상의 계약 아니냐. 그렇다면 작성 권한도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상의 관계에 대해서 신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로 주식양도계약서 이런 걸 작성하는 것은 명의신탁에 기해서 권한이 있다라고 보지만 사법상의 관계에 불과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 관계가 있다고 해서 공법상의 문제인 공법행위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에까지 작성 권한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항소심의 논리예요. 즉 사법관계와 공법관계는 다르고 명의신탁은 사법상의 권한 문제이지 공법상의 권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항소심은 본 겁니다. 자, 당연히 이에 대하여 갑은 항소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의 일반적인 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경우 문서 작성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주어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주어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 행사에 관해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일일이 받지 않았더라도 사문서 위조죄 또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 법리라고 설치를 했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판례가 말하는 것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권리자지만 외부적으로는 권리자를 수탁자의 명의로 해두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신탁자가 권리를 처분하거나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명의 신탁된 재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에는 명의를 빌려주었다면은 그 안에는 신탁자에게 재산에 대한 처분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해도 좋다는 수탁자의 포괄적인 허락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원칙적인 경우예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 즉 이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이제 판례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반면에 판례는 첫 번째 경우 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부인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그 신탁자는 이거 명의신탁이라 주장하고 지금 명의자인 수탁자는 뭔 소리냐? 원래 내 거다 이게. 진짜 내 거지. 네가 나한테 뭔 신탁을 했냐? 내 거다. 이렇게 서로 쌍방이 다투고 있는 경우예요. 또는 수탁자가 두 번째 경우예요. 또는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더라도 신탁자의 신탁재산 처분 권한을 다툰 경우. 야, 너 네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돼. 이렇게 처분 권한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 기타 권한 행사에 있어서 신탁자에게 부여하였던 수탁자 명의 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의 사용에 이제 이미 명의를 사용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까요? 즉,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탁자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신탁자가 함부로 수탁자 명의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고 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민사 재판을 통해서 명의신탁인지 아닌지를 확인받아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년 3월 29일 선고 2006도 구사2호 판결은 수탁자가 신탁받은 채권을 자신이 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뿐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은행에 채권이 있는데 은행에 채권을 맡겨뒀는데 이제 지금 채권자로 은행에 지금 돼 있는 사람 그 수탁자가 있고 그다음에 신탁자가 신탁자 원래 이제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지금 명의가 돼 있는 게 이게 왜 명의가 돼 있냐면 그 채권을 명의신탁 받은 게 아니라 신탁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신탁자가 그냥 줬다 나한테. 그래서 이 명의신탁 받은 게 아니고 진짜 내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상황이고 이때 원래 그 신탁자는 사망한 거예요. 그 신탁자의 상속인은 뭔 소리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너한테 그 채권 명의신탁 해뒀다는데 해가지고 이 신탁자의 상속인이 이 수탁자 지금 이건 자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냐고 지금 수탁자에서
그 채권을 수탁자 명의에서 신탁자의 상속인으로 이전 등록을 해달라. 예? 이전 등록을 해달라라고 수탁자 명의로 은행에 그 이전 등록을 해달라는 청구서를 작성 행사한 거예요. 은행에다가. 이때는 지금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실제로 명의신탁이라 할지라도 뭐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그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 그 허용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경우에는 그 만약 수탁자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라는 게 이제 그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동그라미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이 경우, 즉 수탁자가 신탁자의 신탁재산 처분 권한을 다투는 경우는 이 수탁자가 명의 신탁은 맞지만 신탁재산을 네 마음대로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신탁자가 함부로 수탁자 명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확인받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년 11월 30일 선고 2007도 4812 판결은 자 수탁자가 지금 이제 이 신탁재산에 관해서 뭐라고 주장하면 명의신탁은 맞는데 신탁자한테 야 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신탁재산 함부로 그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는데 필요한 서류 작성에 내가 협조하지 않을 거다. 왜? 네가 나한테 갚을 돈도 안 갚는데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서류까지 작성을 해줘야 되냐. 내가 그때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보았듯이 그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예? 라고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신탁자에게 부여하였던 수탁자 명의 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매도하는 서류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그 2007도 4812 판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다루고 있는 사실관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갑은 투자자인 B의 아내 C의 명의를 빌려 A 회사의 주식 6,25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B와 C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인 C는 신탁자인 갑에게 A 회사 주식의 처분 등 권리 행사에 관하여 C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법행위와 공법행위를 구별하여 사법행위에 대해서만 명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 이 말에는 사법행위와 공법행위를 불문하고 명의 사용을 승낙하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자, 또 B가 그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갑이 C 명의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이렇게 만약 주식을 양도하고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의하여 지금 그 주식을 거래하고도 그 거래세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법에 의하여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오히려 그 양도인인 C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고를 하는 것이 C에게 이익이 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C에게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갑이 신고를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가산세 부과된 걸 막아준 거지. 이게 만약에 그 갑이 신고를 안 해버렸으면 C한테는 가산세 날라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점까지 참작한다면 갑이 C 명의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공법행위이고 주식 양도 등 처분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갑이 C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작성 권한이 없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항소심의 판단은
틀린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 명의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C가 C의 명의사용을, 그러니까 명의수탁자인 C가 신탁자인 갑에게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법행위냐 공법행위냐를 구별해서 사법행위에 대해서만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앞서 설명드린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주식을 명의신탁한 피고인이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수탁자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행위는 공법행위이므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이런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21도 17197 판결에 의하면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어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바 사법행위와 공법행위를 구별하여 신탁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사법상 행위에 대하여만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고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 소개한 판례이므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답은 X죠.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